인권이 실현되는 도시, 국토의 균형 발전이 최고 목표인 도시, 오늘 세종특별자치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신천식의 이슈 토론이 샅샅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소개 좀 한번,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예,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뜻하신 모든 일들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지난 한 해 보내면서 우리 세종 시민 그리고 충청권 주민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잘 대처를 해주셔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그동안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던 일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작년도에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금년도 국회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 기왕에 확보된 20억을 포함하면은 147억 원의 설계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또 그동안에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충청권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금년 한 해도 또 역시 똑같이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극복해 나가는데 많은 힘이 되어주실 것으로 믿고, 또 우리 세종시로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부터 이렇게 드립니다. 시장님은 평소에 시장 전반을 아주 꿰뚫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맨날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인사 말씀 부탁드리라고 했는데 이제 전반적인 사업까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해 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도 있고 대한민국의 브레인 집단이 모여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 방역 대책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시는 이제 작년 2월 22일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발 코로나 발생인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154명 환자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은 이제 돌아가신 후에 확진이 돼서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123명, 133명이죠. 133명은 이미 이제 완치가 됐고, 지금 현재 이제 20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뭐 특별히 뭐 증상이 나쁘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시고 모두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대처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입니다. 가장 빨리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와서 검사를 받고 역학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평소에 마스크도 쓰고 방역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이런 협조 없이는 우리 이제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고 그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 이 세종시는 비교적 잘 협조를 해주고 계셔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전국 주요 도시하고의 왕래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수도권에서도 많이 있고 대전, 청주, 천안 이런 쪽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자체적으로 뭐 특별히 감염이 문제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이제 접촉자들이 타 지역으로부터 접촉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늘 조심스럽고 대처하는데 좀 어려움도 겪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이제 좀 한 가지 그래도 기분 좋은 뉴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분 좋은 뉴스가 한 가지 있는데, 작년도 저희가 2월 26일 날로 기억되는데, 그때
소위 그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 우리 시민들께서는 드라이브스루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 전국 최초로 설치를 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했다고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하고 경기도 고양시가 같은 나라였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뽑혀서 대통령상도 받고 또 상금도 1억 원씩이나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또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무증상 감염이 많아서 스스로 좀 의심스럽다, 좀 어쩐지 좀 깨름직하다 하는 분들은 빨리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에는 지금 워낙 그 대유행 상태라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그 증상이 없는 분들도 전화번호만 써놓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시도 좀 지난 21일부터 12월 21일부터 신도시 쪽에 어진동 복험 주차장 쪽에다가 그걸 설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검사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하시고 저희로서도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 방역 대책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것은 이제 최초이면서 우수 시범 사례로 대통령 표창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데 시장께서는 자가격리를 좀 당황하시고 그런 게 있으셨잖아요.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10시에 정례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들어오신 분들, 기자분들은 전부 마스크를 쓰고 저는 이제 마스크를 쓰면 아무래도 발음이 이제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브리핑 할 때는 마스크를 잠깐 이제 빼고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요새는 아예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언론 관계자가 그렇습니다. 근데 기자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확진이 돼서 저도 혹시 모른다 해서 이제 한 열흘 정도 자가격리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휴가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웃으면서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행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터넷으로 일을 보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격리 중이지만 매일매일 들어오는 보고서 인터넷으로 다 보고 또 지시도 하고 또 전화로도 하고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그 자가격리가 됐었지만은 실제는 업무상 크게 지장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택트 시대에 모범 행정의 선구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 후에 제가 매주 또 시민과 대화를 그동안에 쭉 해오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자가격리 하면서 인터넷으로 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과 대화도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여기 보람동, 소담동 이 두 곳을 시민과 대화를 그렇게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언택트 방식으로 했는데 괜찮아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오히려 모여 있을 때는 옆에 사람 눈치도 보느라고 질문도 잘 못하는데 집에서 혼자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있으니까 질문도 이렇게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집에서 아이들도 잘 참여를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 물론 엄마 아빠가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저런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방식은 우선 코로나가 진행되는 중에는 앞으로도 좀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것이 또 있었겠네요. 네, 그런 좀 다행이셨네요. 우리 시가 특별히 저희 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소위 커뮤니티 형성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시정에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또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늘 반영해서 일을 하는
그런 습성을 들이자 하는 것이 이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인데, 그리고 이제 도시 계획을 할 때도 한 2만 명 내지 3만 명 정도 마을을 만들고 가운데 학교 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두어서 여기서 사람들, 주민들이 만나서 전통적인 도시 형성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일인데,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뭐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언택트 방식으로 여러 가지 교류,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한솔동이라는 데는 마을 방송국을 만들어 가지고요. 최근에도 그 여러 가지 마을 방송국을 통해서 공지사항 같은 거 안내도 하고, 또 시민들의 이게 답답한 일상에 대한 목소리도 좀 듣고 그런 모습들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게 시장님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세종시가 2021년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사당 본원 이전 구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되기도 반영됐고, 또 중앙부처도 정부 이전을 목표로 해서 속속 이전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중기부 이전 같은 경우는 인접 대전시 가슴 아픈 일이긴 했지만 당초 목표가 제대로 구상대로 실현되고 있다, 뭐 이런 장점도 있는데, 이제 세종시가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36만이 넘었다고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구 증가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또 필요하고 대응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인구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비약적인 성장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만에서 불과 10여 년 만에 26만이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이제 세종시의 비약적인 성장에 걸맞는 도시의 정체성, 목표와 비전 뭐 이런 것이 궁금하기도 하네요. 새롭게 좀 한번 지금 올해가 그럴 때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제가 행정육시 복합도시 건설 청장할 때인데 2006년도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큰 틀이 짜여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이 흘렀으니까 강사의 변해도 한참 변환되고, 특히 우리 세종시로 보면은 그때 모습을 지금 와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변화를 좀 담아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2012년에 처음 이제 시장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할 때 2012년 1월 3일인데 그때 제가 국회 분원 대통령 제1집무실 얘기를 처음 꺼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되겠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왜 시장 좀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죠. 되게 그랬었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8년이 지나서 이제는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그런 단계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뜻이라는 게 한번 세우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은, 저 혼자 했더라면은 뭐 될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이제 그게 실행에 옮겨지는 단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당초 그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옮겨옴에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도 바꿔야 되고, 교통 계획도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반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이 이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요구, 의견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처음 그 도시계획 짤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시민이 안 계시는 상태였잖아요. 미래의 도시를 만드는 거였으니까. 백지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36만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 계시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또 반영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달라진 사항들이 소위 메가시티, 메가리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시가 따로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이런 도시들과 어떻게 이제 연계를 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이 도시계획 자체를 큰 틀을 바꿔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그걸 해야 되는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침 이제 지난번 국회 때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만 반영된 게 아니라 그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또 예산도 1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그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국회가 오게 되면은 국회만 오는 게 아니라 국회와 또 같이 이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그 국회 타운을 만들어야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준비를 우리 시에서는 해야죠. 뭐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또 국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옮기는 거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왔을 때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는 걸 미리미리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도시의 성격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도시 기본 계획이 수정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그 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목표하에 배치가 되는 건가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다. 예. 행정도시입니다. 예. 행정도시에서 이제는 행정수도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시의 그 성격이 아주 양적으로는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크게 바뀌는 거거든요. 내용면에서 크게 바뀌는데 예.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 인프라도 거기에 맞춰서 갖춰야 되고 또 주택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한 토지 이용 계획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담아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소위 4차 산업입니다. 우리 시는 이제 4차 산업을 우리 도시 얘기로 하게 되면 스마트 시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금 지정이 돼서 지금 작년도에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되고 또 사업 시행자까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그 착공도 좀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죠. 질적인 면에서 규모 양적인 면에서 그야말로 기하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대비를 이제 사전 기본 구상이라고 하는 도시 기본 계획의 변경으로부터 시작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 근데 세종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도시 정체성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과거의 농업 중심 도시에서 지금은 도농복합에서 더 나아가서는 행정 중심 또 이제 지금 글로벌 그 시티로서 뭐 스마트 시티의 최첨단 기능까지 도입하는 뭐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눈부신 변화가 예상되는데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문화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사회 경제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어떤 부분은 바람직한 정체성으로 장려하실 테고 어떤 부분은 조금 절제하는 측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강조하는 정체성의 긍정적인 측면은 역시 그는 행정수도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누가 뭐래도 산업도시가 될 수도 없는 거고 관광도시 뭐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는 행정수도라는 정체성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행정수도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행정수도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 세종시의 산업구조도 행정수도에 맞게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도시가 운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도 있어야 되는데 산업도 일반적인 굴뚝산업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행정 수도니까 거기에 맞게 공공행정 연관 산업이라든지 또 행정 수도에 있게 되면 의뢰 다른 나라에서도 되게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쪽이 한 고용 기준으로 보면 한 20% 정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쪽 산업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이 도시가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데 스마트 도시로 건설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 연관 산업들,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새로 만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실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데는 많겠지만 실제로 실행은 우리가 가장 빨리 하고 있으니까 이런 관련되는 산업들도 와야 될 것이고, 또 스마트 시티가 적용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도시 전반에 걸쳐서 다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건설에도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교통 부분에, 또 에너지 부분에, 또 헬스 건강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루고루 적용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 그러면은 몇 개 분야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다 스마트하게 갖고 가야 된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작년 초에 우리 우리 간부들 모아놓고 제가 모든 부서에서 다 스마트 시티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해야 된다. 농업, 스마트 농업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도로, 교통, 산업, 각 분야에 걸쳐서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한 것이 스마트 도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세종시가 제대로 된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작년도에 다 한번 내봐라.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랬더니 94건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실행이 가능한 것들, 또 성격으로 보면 꼭 스마트 시티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쭉 정리해 보니까 한 69건 정도가 됐고, 그 중에서 한 10건 정도는 정부에도 제안을 해서 정부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스마트 도시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영국의 그 BSI라고, 영국 표준회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국제 인증을 합니다. ISO 인증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국제 인증을 하는데, 도시 행정 부분에서 스마트 도시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5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3단계까지만 있었는데, 3단계도 우리가 최초로 취득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평가를 다시 해서 저희가 4단계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4단계 인증을 받은 거죠. 그것은 이제 어떤 점들이 크게 반영이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모든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로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이 이룬 과학기술의 성과를 온 모든 시민과 함께 공유한다. 예. 모든 부분에 걸쳐서. 또 그것이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하는 성장산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종시가 BSI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도시로 뚜렷하게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 구상에 담겨 있는 거나요? 이게 스마트 도시라고 그러면은 아마 시청자분들은 조금 이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스마트 도시라는 것은 우리 도시 행정을 하다 보면 도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문제들이 교통 문제도 있고, 주택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스마트하게 해결해 나가는 도시가 스마트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소위 4차 산업,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그렇죠. 4차 산업 기술들을 도시 문제 해결하는데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것을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모든 분야에서 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굉장히 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자전거 이용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울링이라고 해서 자전거, 공용 자전거를 이제 혜택을 쓰고 있는데, 우리 시에 한 3,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 한 700대인데 이제 3,700대 할 텐데요.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버스 타고 이러는 게 좀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한 54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는데, 작년도 연인원 기준이죠. 연인원 기준으로 해서 12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배 이렇게 이용이 늘어난 거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그렇게 이용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또 이렇게 늘리기는 어렵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어울링이라는 그 자전거, 공용 자전거를 어디에 갖다 배치를 해놔야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느 시간대에는 어느 지점에서 많이들 타더라. 그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숫자에 맞게끔 배치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공용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더라.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복지 실현에도 복지 증진에도 기여한다. 뭐 예. 이런 걸 같이 연결시키려는 노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주민주권 특별자치시 선포도 하시고 실제 추진해서 성과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제가 타이틀 그렇게 붙였거든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그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가 뭐냐? 그것은 뭐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이 도시의 참 주인은 우리 시민들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 지방자치 제도를 하자는 얘기인데 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을민주주의고요. 하나는 참여민주주의입니다. 마을민주주의는 읍면동 단위,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주민들이 좀 알아서 좀 하게 맡겨두자. 주민들한테 권한을 좀 둬서 하게끔 하자. 저희가 아주 좀 획기적인 일들이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을 제가 이제 임명을 하잖아요. 제가 임명을 하는데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그러면 어느 동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동장 자리가 비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동장 하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다음에 그 여러 명 중에서 누구를 할 것인가를 시민들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 거죠. 저희가 20개 읍면동이 있는데 20명 모두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을 거예요. 그것도 읍면동 단위로 이제 쓰는 예산들 있잖아요. 읍면동 단위로 쓰는 예산들도 그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 주민들이 좀 논의해서 결정하게끔 해보자. 이제 일정 규모 물론이죠. 했겠죠. 과거에도 그 이제 읍면동 단위에서 쓰는 예산들이 있어요. 읍면동 단위에서 쓰는 예산들은 읍면동에서 결정하게끔 하자. 읍면동에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게끔 하자. 하시니까 성과가 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만족도가 높아요.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내가 뽑아왔으니까. 네. 뽑은 건 아니지만 선택을 한 거죠. 우리 이제 신 박사님이 예를 들어서 옷을 한번 사러 갔다. 그런데 직접 고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사모님이 골라주시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사모님이 골라주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골라야죠. 똑같은 돈 들어가는데 색깔을 어떤 사람은 빨간 색깔, 어떤 사람은 노란 색깔, 어떤 사람은 파란 색깔 이렇게 선호한다고 치자고요. 그것을 시장이 골라주는 것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네들로 고르는 것하고 어떤 게 낫겠냐고요. 그건 주민들이 결정하는 게 낫거든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마을 앞길이라든지 또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어디가 좀 파손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주민들 스스로 시장한테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게끔 하면은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단 예산을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같은 예산을 주되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게끔 한 건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만족도가 뭐 2배, 3배 더 높은 거죠. 이게 저희가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대의민주제를 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직접 민주제 요소를 가미시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마을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참여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참여민주주의의 이제 또 다른 모습이
작년도 이제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했더니 아주 잘 드러나더라고요. 뭐냐면은 시민주권회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각 분야별로 한 11개 분야로 나눠서 시에서 이제 각 부서에서 일을 추진할 때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일을 이번 시장 임기 되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었으니까 2018년부터 했는데 첫 해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이건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시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이 스스로 봤을 때 일상생활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의제 선택을 뭘 할 것인지부터 시민들이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나 또 공무원들 도움은 받기는 받지만 시민들이 직접 그것을 정책 자체를 만들도록 한 거죠. 시장님 그 전에 화요회의, 금요회의 제가 참관을 예, 해봐서 그 내용은 조금 와닿는데 조치원 역 앞에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어떤 색깔로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3시간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예. 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일상생활 중에서 이런 걸 찾아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시민감동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시민주권회의 참여하시는 위원 중에 한 분이 위원장을 맡고 근데 전체 참여해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10개 과제를 선정해서 다 실행에 옮겼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가로수 신도시니까 가로수 심어놓으면 도중에 뭐 고사목도 생기고 관리가 잘 안 되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거 시민들이 직접 한번 챙겨보겠다. 그래서 가로수 전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년번호 다 붙여서 그래 이제 생육 상태가 안 좋은 것들, 고사목 있는 것들 다 찾아내갖고 다시 심고 그 대신 관리도 시민들이 우리 마을에서 직접 하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300명 정도 그렇게 참여해가지고 가로수 관리를 직접 했거든요. 가로수가 우리 공무원들 눈에는 이게 그냥 괜찮게 보이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 전에 비해서 이게 많이 안 좋아졌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직접 관리를 참여해서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작년도에 민식이법 통과되고 난 뒤에 우리 시민들도 그러면 학교 앞 교통안전 문제도 한번 제대로 한번 챙겨보자.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효과가 있었나 봤더니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한 20%가 더 높아졌고 민원이 20%가 줄은 겁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교통안전 사고 건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인구는 더 늘어났는데 교통사고 건수는 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구체적인 결과가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니까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에 보면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매년 각 지방에서 이제 발굴해낸 좋은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광역 시도 부분에서 제가 그걸로 1등 났습니다. 상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당초 출범 목적과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했던 자치분권 그걸 확실하게 지금 그렇습니다. 실천하고 계시네요. 이제 균형 발전 문제도 또 말씀을 이제 들으면 확실한 실천이 있을 것 같은데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왜 중요하고 현재 추진은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 말씀도 좀 해주세요. 우선 우리 시민들이 이제 많은 시민들이 서울 오가고 그럴 때 오송역을 이용하는데 오송역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송역까지 이동하려면은 또 버스 타고 가서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는 거리로 보면은 한 12, 13km밖에 안 돼서 꼭 그 도시 한복판에 꼭 역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시간도 좀 걸리고 또 청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불편함도 좀 있고. 자가용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서 또
자기 승용차 가지고 가면은 또 거기서 주차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이 행정 명색이 행정 수도인데 아니 기차회가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좀 한번 해봤었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에 맡겨가지고 했더니 BC가 0.86이 나왔어요. 물론 BC가 1 이상 돼야 이제 타당. 경제적 타당성은 없는 거네요. 근데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어서 비교적 높게는 나왔는데 정성적인 부분이 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준보다는 좀 낮다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호남 고속철도 철로가 이미 깔려져 있으니까 거기다 역만 하나 설치해서 정차하게끔 간이역 개념으로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게 되면은 KTX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그래서 고속철도에 만에 하나 이게 안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별도 선로를 별도 갈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하는 그런 또 지적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충북에서 좀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좀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도 더 늘어나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설치가 되고 그러면은 아마 KTX 세종역은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뭐 정차 횟수를 서로 양보를 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뭐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충북 분들 만나서 여러 차례 설득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아니 세종 시민들 불편하다는데 왜 억지로 오송까지 와서 타게 하려고 그러느냐. 세종 시민 좀 편하게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이나 청주 분들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 안 해요. 근데 이제 실은 충북 쪽에서 생각은 이게 세종시 발전만 너무 챙기지 말고 충북 발전도 함께 좀 고민해달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지금 뭐 광역도시권 구상 같은 것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실은 작년도 11월 달에 이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우리 세종시로 보면은 정부 청사 있는데 정부 청사에 그쪽에 역을 만들고 그리고 대전까지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연장해서 대전까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이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는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거고요. 그리고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 청사역에서 지금 현재 경부선 철도, 일반 철도, 경부선 철도에 다 연결하면은 한 10km 정도 그 철로를 깔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KTX 타지 않고 뭐 새마을호나 이걸 이용해서 서울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KTX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겠지만은 갈아타는 시간 생각해 보면은 뭐 크게 늦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가 된 거죠. 그래서 충청권에서 대전에서 출발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대전 그 광역철도를 통해서 청주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그런 노선 그리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보령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정부 세종청사에서 출발해서 보령까지 가고 반대쪽으로는 조치원 거쳐서 서울까지 가고 그런 노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전 지하철 됐고 그래서 광역철도망 계획이 우리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이견이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가 돼서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소위 얘기한 광역도시권 구상, 메갈로폴리스 구상의 기본이 접근성이나 이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통체제의 정비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합의가 돼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소위 메갈로폴리스, 뭐 메가시티 이런 컨셉은 뭐냐면은 지금 생활권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는데 그 넓어져서 실은 세종에 살면서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대전에 살면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별개의 도시가 아니다. 행정구역상 나눠져 있지만 이게 별개의 도시가 아니다. 신 박사님도 이렇게 대전에서 금방 여기 오셔갖고 저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우리 시민들은 서로 이게 하나의 도시나 마찬가지다. 하나의 생활권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단 말이죠. 공동체의식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행정구역상 갈라져 있으니까 늘 이제 서로 상생 협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하고 또 경쟁이 또 지나치면 또 갈등을 빚는 그런 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놓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나 도로 같은 교통망도 잘 만들고 그리고 도시별로 기능과 역할을 적절하게 나눠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청권 사기시도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메가시티 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좀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을 좀 해결해낼 사무기구 비슷하게 그동안에 이제 충청권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걸 좀 더 좀 강화시켜서 조직도 좀 늘리고 좀 힘도 좀 주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적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그 생활권으로 놓고 계획을 한번 짜보자. 도시계획상으로는 광역 도시계획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일부 전문가들은 어떤 지적을 하냐면 그동안 행정구역별로 광역지자체별로 역할과 기능 분담에 있어서 이제 경쟁적인 요인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역사, KTX 역사 문제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또 다른 말씀하셨죠. 근데 광역 도시권에 대해서 이제 공통된 어떤 분모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동의한다면 사실은 현재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순기능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모적인 갈등을 해서 소모적인 갈등도 줄일 수 있고 또 중복 투자도 줄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경쟁도 있긴 있어야죠.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이제 시도지사나 뭐 지방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 그런 경쟁도 해야 되는 거니까. 제 시간이 50분이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까? 항상 시장님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막히지 않고 말씀해 주시니까 시간 무슨 줄 몰라서 시간 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 유형은 혹시 그 공무원 사회에서 털밥통이니 무산이 되는 일을 너무 많이 맡겨서 혹시 불만은 없으신지 그래서 그걸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굳이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좀 끌고 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리더십은 역시 민주적 리더십이죠.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면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게 좀 프로세스가 과정이 좀 길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된 후에 딴소리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정된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 리더십이 우리 세종시에서 잘 형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실용주의입니다. 제가 평생 이제 공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 그게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은 어쨌든 문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찾아내서 실행해 나가는 것. 실용주의적인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제가 주문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또 많은 일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고 바쁘지만 저는 공무원이 일 때문에 힘들고 바쁘고 하는 것은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공직자가 그것을 그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제 힘든 부분은 그보다는 혹시 시장님 그런 생각을 꼰대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아니 뭐 나는 그런 말은 들어본 일 없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일 때문에 힘든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 이외로 많이 힘든 것들이 있거든요. 조직 어떤 뭐 우리 시청도 이제 하나의 조직이라고 놓고 보면은 조직사에서 보면은 위아래 간에 소통이 잘 안 돼가서 힘들다든지 그런 뭐 조직 문화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이것은 고쳐가야죠. 고쳐가야 되지만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은 그것은 공무원이 다들 보람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일로서 보람을 느끼고 또 그게 또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뭐 그걸 다 힘들다고 해서 그렇다고 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죠. 시장님이 일각에서 일에 미친 사람, 일 중독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시장님을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나면서 느꼈던 점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거 참여하고 토론하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예. 뭐 제가 볼 때는 죄송한 표현인데 주무관이 한 10분이면 결정할 걸 3시간 갖고도 결론을 안 내고 예. 보도블록 색깔이 어떻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중요할 건가? 돈으로 따져도 별거 아닐 텐데. 예. 근데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예. 만족스럽지 않아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서 늘 불만하고 그러면 예, 바로 이제 다시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을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충분히 그러죠. 예. 들어서 시장님이 시정을 견인하시는 예. 핵심적인 가치이고 토대가 됐다. 뭐 이렇게 저는 느끼고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구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이쪽으로 너무 블랙홀 현상에 대해서 뺏기고 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한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소화를 하시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실지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그 답이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하기 어려운 게. 첫째는 우리 세종시를 제대로 된 행정수도로 만들게 되면은 세종시가 이제 신도시로 보면 50만이라는 도시를 만드는 건데 수도권에서 많이 오게 되면은 주변에서 많이 올 수가 없게 되죠. 오히려 수도권에서 많이 오게 돼서 넘쳐 흐르도록 만드는 것은 역시 행정수도로 만들어서 세종시로 수도권으로부터 많은 기관들이 오도록 하는 것. 그게 답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주변 도시와의 그 상생 협력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그 2021년 맞이 신소식 이슈토론 첫 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춘희 시장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은 전 국민들의 지지와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출범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정말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천년을 주도할 세종특별자치시의 번영과 발전을 함께 기원하면서 오늘 신천식 이슈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C였습니다.